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치유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된 그림 그리는 작가 영케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꽃도 피고 나무에 예쁜 연두색의 이파리들이 자라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아름다운 4월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쁜 계절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치유 인문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아예 새로운 명칭이 생겼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모두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일단 너무 불편하잖아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치료랑 비슷한 의미로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치유는 스스로 아픔을 드러내고 그것을 마주 보면서 나를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림 치유, 그림 그리기, 감정의 기록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제 처음 챕터로 넣었는데요. 저는 오늘 미술 치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술 치료가 아닌 그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조형적인 작업을 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미술 치료사에게 보이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순서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미술 치료사가 도움을 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림 치유는 미술 치료와 조금 달라요. 그림 치유는 미술 치료사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미술을 접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가 치유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림 치유는 스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면서 그 나만의 깊숙한 내면의 그 감정들을 쏟아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림 치유는 예술로서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마음의 공감과 위로를 끌어내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면서 감정이 다독여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간단하게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감정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주하게 되는 나의 감정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여기 익산까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너무 힐링했거든요. 도시를 막 지나고 막 바다가 막 쫙 펼쳐지고 서해대교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리고 시골 풍경이 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에 그 연두빛의 그 파릇파릇한 그런 나무들, 그리고 뭐 하얀색, 핑크색, 뭐 이런 노란색, 이런 꽃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눈에 담았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상 속에서 그 이미지와 소통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기억을 그리겠죠. 그림을 다 완성을 한다면 이제 그 그림은 나의 또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웠던 그날의 기억을 언제든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것이 그림을 그리며 하는 그림 치유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위가 사실은 그림 치유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의 행복을 담아서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재료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간단한 필기 도구로 그냥 메모지 하나에도 막 내가 그날의 나의 감정의 기록을 막 재밌게 낙서하듯이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림을 뭐 작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그려도 밑에다가 또 날짜도 이렇게 쓰고 오늘 뭐 2021년 4월 26일 오늘 월요일, 오늘은 너무 연두빛에 너무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날의 기억을 메모하듯이 적어주면은 너무 좋겠죠. 그냥 일상의 그 감정의 기록을 편안하게 그냥 일기 쓰듯이 그리는 것도 굉장히 그림 치유에 스스로의 그 마음의 안정, 그 치유에 도움이 많이 돼요. 덧붙여서 제가 그림 치유를 했던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제 작품에 나오는데, 이 작품은 2011년도에 그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막 돌가루랑 뭐 재밌는 표현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을 한 작품이에요. 제목은 이제 2PM이라고 오후 2시라고 이렇게 졌는데요. 저 그림은 나무를 형상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로 자작나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강원도로 겨울 여행을 갔었어요. 겨울 여행을 갔던 시점은 제가 많이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시절이었지만 저의 삶은 굉장히 황폐하다고 스스로 느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왜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상들,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쉽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상들을 막 겪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제 삶을 막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은 인생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도 다 누구나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저 삶의 의지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차라리 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극단적인 뭐 생각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그때보다 이제 더 나이를 먹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저라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지금보다 너무 나이도 어리고 생각의 깊이도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만 왜 힘들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이제 막
꽉 차가지고 머릿속이 다른 생각들을 전혀 못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어리고 철이 없고 경험도 부족했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했던 그런 저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여행지에서 상흔이 많은 자작나무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 나무를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면은 나무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감정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지나가는 길가에 가로수 같은 나무였는데 저는 그 나무가 꼭 저의 모습 같고 처음 보는데도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울컥하는 거예요. 나무를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무에 그 상처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나무를 그때 당시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나무에 막 너무 많은 상처, 막 깊게 패이고 뭐 작게 패인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눈 덮인 계절에 저렇게 자신의 몸이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가 났던 흔적을 스스로 모든 상처를 이렇게 스스로 아물게 하고 봄을 기다리며 그 우뚝 그 서 있는 그 자작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이 그 자작나무 앞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정말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고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죠. 나도 정말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저 나무도 혼자 스스로 치유를 하면서 봄을 기다리는데 나는 왜 저 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반성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제 저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파릇파릇한 연두빛과 초록초록한 이제 초록색 그리고 레몬 페일의 색으로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던 그 자작나무가 아름답게 우뚝 서서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온전하게 우뚝 서서 희망을 품고 봄을 기다리는 그 자작나무이자 저의 자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의 생각과 사고를 그림에 투영하면서 이 당시에 힘들었던 저를 스스로 치유했어요. 저도 자작나무처럼 힘든 시기를 꿋꿋이 버텨내고 아름다운 내 생의 봄날을 맞이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 거죠. 저 그림은 저희 화실에 오랜 시간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다 보니까 화실에 이제 그림들을 수시로 이제 바꿔서 걸어요. 우리 화실에는 저의 작품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수시로 이제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작품은 제가 몇 년을 걸어놓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 작품은 제가 힘들 때 희망을 찾게 한 자작나무가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자작나무를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시절 견딘 저와 제 자작나무에게 대견함을 느꼈어요. 작품을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저를 다독여주고 희망을 주고 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을 해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많이 칭찬을 해요. 저도 어른이니까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고 또 아이가 있는 어른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받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나 아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뻐서 사랑을 이제 담뿍 주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내가 챙겨줄 사람은 많은데 점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른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저를 예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이 칭찬해 줘요. 특히 이제 밤에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그럴 때는 막 허탈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공허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오늘 고생했어. 잘했어. 힘들지?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고서 이제 막 항상 이제 밤에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또 밤에 막 먹으면서 아, 넌 살쪄도 예뻐. 괜찮아. 막 이러면서 넌 소중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누가 안 해주니까 저라도 저에게 스스로 해줘야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힐링이 됩니다. 자, 제 작품을 들으셨는데 공감이 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약간 추상적인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을 꼭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제 설명이 들어가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색으로도 볼 수 있고 충분히 그 느낌적인 게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림 치유는 나를 표현하는 일인데요. 나를 그림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 직업이 그림으로 저를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좀 예쁘게, 조금 더 기술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그림에 접근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정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꼭 그림을 그려서가 아니고 제가 살면서 그림 치유 경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뭔가를 완성하는 그 그림을 완성하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술 실기 강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데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어른들 그리고 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때나 삶이 무기력할 때, 심신이 지치고 힘드셨을 때, 그때 이제 그림을 생각하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령대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공황장애가 많이 오고 마음속에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자기의 뭐 트라우마나 그리고 자기의 그 심신 안정을 위해서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70% 이상이 좀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러 오십니다. 취미라는 개념이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치유와 굉장한 밀접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지친 나의 마음을 그림을 통해 스스로 달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그림은 삶의 커다란 위로가 되죠. 그림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확실히 이제 점점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표정도 달라지시고 마음가짐도 달라지세요.
다른 어떤 취미보다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아져요. 일단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거리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림을 표현하는 그림 실력도 늘게 되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다 보면 그게 또 만족도와 자존감, 성취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림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작품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 그리고 일반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치유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현대미술 작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 그림을 통해 치유를 시도한 대표 작가를 잠깐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미술 작품들,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뭉크. 예.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있어요. 프리다 칼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일대기가. 프리다 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 버스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쳤죠. 평생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녀는 망가진 몸으로 그림을 그리며 그림에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 스스로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기록하면서 30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렸죠. 자,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그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이제 프리다 칼로의 그 역할을 맡았고요. 지금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지대를 보호대에 몸을 지지하는 척추와 이런 몸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서 있는 자신의 몸을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그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소에 몸이 많이 아팠고 살면서 그리고 수술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이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피폐해진 그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화가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정말 처절하기도 하고 그 삶이 행복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그런 작가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프리다 칼로를 항상 보면 프리다 칼로의 생애가 몸과 마음이 다 아픈 생애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자, 그리고 일본의 국민화가 쿠사마 야요이도 그랬어요.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을 전쟁 속에서 보냈고 어릴 적에 엄마의 학대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었어요. 항상 이제 다락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혼이 나고. 쿠사마 야요이는 어린 시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때 이제 어릴 때 받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 커서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이 자신을 평생 따라다니게 됐죠. 그것을 이제 작업으로 승화시키면서 이제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를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유년 시절에 시작되었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술을 추구할 뿐이다. 자, 얼마나 그 정신질환이 고통스러웠으면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동그라미를 점을 찍는 그 반복된 행위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작품 작업까지 같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쿠사마 야요이가 이제 지시를 내리면 쿠사마 야요이의 그 어시스트 팀이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든다고 해요. 자, 뒤에 보시면은 쿠사마 야요이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뒤를 보시면은 호박이 보이는데
쿠사마 야유이가 어릴 때 호박을 많이 먹고 호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호박의 모습을 한 조형물을 설치 작품으로 이제 완성을 해서 저 작품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절규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뭉크는 계속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 보이시죠? 절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주 접하는 그런 포즈의 그림이에요. 뭉크의 그림. 뭉크 그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캔버스의 그 유화 물감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1910년에 이제 작업을 완성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절규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잘 나타낸 그런 뭉크의 작품입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화가예요. 그 어릴 적에 겪었던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 그리고 연속된 사랑의 실패를 겪었어요. 그렇게 그런 실패들을 겪으면서 뭉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뇌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뭉크는 특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울하거나 신경증적이고 불안한 느낌의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뭐 아름답고 밝은 그림도 그렸지만 이제 대부분의 작품들을 조금 우울한 색채의 그 무채색의 그 색채로 우울하게 좀 많이 이제 작업을 했었죠. 자, 뭉크의 절규를 보시면 이런 유사 포즈를 했던 또 저 같은 경우는 맥컬리 컬킨이 이제 생각이 나요. 비주얼은 다르지만 그 나홀로 집에서 이렇게 맥컬리 컬킨이 이러면서 이렇게 포스터 찍은 게 이제 너무 귀여워서 절규를 보면 항상 이제 저는 절규가 이제 조금 막 절규하는 작품인데 맥컬리 컬킨이 생각나서 저는 조금 가볍게 항상 절규를 감상하는 것 같아요. 자, 좀 이렇게 예전부터 현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들이 그림을 통해 그림 치유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물론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사진을 대신할 초상화를 그렸던 옛날 화가들은 이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작품을 감상하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 치유, 그리고 그림 감상하기. 자,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이제 치유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이제 공감이죠. 미술 작품 보면서 혹시 공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감상하시다가 어떤 그림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공감했던 그 공감하며 일어났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미국의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작가인 마크 로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는 마크 로스코와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데 마크 로스코부터 마크 로스코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제목이 무제예요. 레드 시리즈라고도 하고 레드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조금 그 피로 그린 그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이에요. 1970년에 완성이 됐어요. 이 마크 로스코는 1930년에 출생을 해서 미국에서 197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마크 로스코는 그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곧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 로스코는 작가들이 작품들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그림 속에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에 이제 매료가 되었었고, 현대에도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정신적 공허함을 해소한다고 보았었어요. 지금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예술인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크 로스코는 복잡한 사고의 단순한 표현이라는 철학적 사고로 생면추상이라는 추상 작업을 했던 작가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작,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인데, 이 일화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마크 로스코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작품은 로스코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기 전에 그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작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오르는 불길, 뭐 흐르는 피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명 피로 그린 그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작품이에요. 이 로스코의 유작이 갤러리에 전시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제 우연한 사고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은 미술사가이자 신학자인 제인 딜렌버그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로스코의 그림을 사기로 결심하고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갤러리에 도착한 그녀는 지나치게 선명한 붉은 빛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을 보고 그림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쓰러졌어요.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넘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간신히 이제 흐느끼면서 말을 했어요. 저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빨리 가보세요. 저 작가가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그 갤러리 주인은 이제 그녀의 말을 듣고서 너무 이제 어이가 없었어요. 갤러리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갤러리에 들어와서 갑자기 쓰러지고 울고 이상행동을 하다가, 황당한 말까지 하고 이제 가니까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면 저렇게 정신 이상이 왔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갤러리 주인은 그냥 그녀만 이제 안타까워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 그림을 보고 마크 로스코의 자살을 예견을 한 거예요. 며칠 뒤에 뉴욕 신문 기사에 그 마크 로스코의 자살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얼마 뒤에 마크 로스코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갤러리 주인은 그 기사를 접하고 바로 며칠 전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지닌 그 제인이라는 여인의 예언이 떠올라서 몸서리를 쳤다고 해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러 갔던 그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상실감에 젖어 있다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마크 로스코의 그 자살하기 전에 그 심정이 겹쳐지면서 이제 작품을 보고 공감을 하며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던 것이죠. 좀 소름 돋는 일화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몰입해서 그림을 감상을 한다면 그 그림에서 그림을 그린 작가의 내면 세계가 투영이 돼서 그것은 오롯이 관람자에게 전달이 되고 공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림을 감상하며 마음 치유를 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끌어내야 마음 치유도 가능해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마크 로스코의 일화는 좀 무겁고 슬프고 좀 우울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평소에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작품을 감상할 때는 너무 극단적인 우울함에 공감하는 작품보다는 보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비교적 보기 쉬운 그림을 감상하면서 차근차근 공감하는 법을 익히는 게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마크 로스코의 그림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예를 들은 것이지,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죠. 화가에게도 그렇고 관람객에게도 그렇고요. 자, 그림으로 마음 치유를 하기 위한 감상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림을 그린 작가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와 나와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같이 겪으며 살고 있어요. 모두 힘든 시기에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일이 굉장히 정신적 안정과 마음 치유에 도움이 돼요. 자, 마크 로스코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끝내고요. 다음 작품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아시고 계시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이제 작품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 많이 한 작가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을 이야기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마음은 고단하지만 언제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에게 마지막 작품까지 아름다운 노랑을 선사했던 고흐의 작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화가 1위가 빈센트 반 고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빈센트 반 고흐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인데요. 1889년에 그 제작이 됐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도 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역을 해보면 별이 빛나는 밤이 맞는 것 같아요. 팝송으로 제작이 됐잖아요. 그 팝송 제목이 빈센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빈센트란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가사도 아름답고 이제 서정적이더라고요. 자, 작품을 보시면요. 밤하늘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노란색과 흰색으로 별을 막 조명처럼 좀 과장되고 크게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장돼서. 작품이 굉장히 동화적인데요. 보시면은 이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얼마나 맑은 영혼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그렸는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영혼을 가진 반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그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시기였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 정신질환의 고통을 좀 과장된 소용돌이로 이제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소용돌이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소용돌이로 표현된 구름이 그 불안정한 그 고흐의 내면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고흐는 제 생각으로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병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밤 풍경과 상상을 결합시켜서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서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그렸는데 자연에 대한 반 고흐의 그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이제 상상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높이 뻗어서 이제 땅과
그 하늘을 연결하는 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도 굉장히 이게 전통적인 뜻으로는 무덤이나 뭐 애도에 연관된 나무이지만 그 반고우의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름답고 그냥 고요한 밤의 풍경으로 보이거든요. 고우는 이 시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고우는 현실의 상황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상황과 반대로 그림을 더욱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고우는 자연을 화려하게 그리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소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 부정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고우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밝고 화려한 노랑으로 그 언젠간 빛날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아름다운 그림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아트 상품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명화 중에 명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나열한 화가마다 이렇게 그 사연을 모르고 작품을 볼 때는 그냥 뭔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인생에 아픔이 없고 굴곡이 없는 화가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보통의 사람들 또한 인생에 아픔이 없고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아픔과 굴곡이 여러분들이 겪은 아픔과 굴곡과는 모양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치유는 내가 이런 마음일 때는 이런 작품으로 내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뭐 이런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 개성이 달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름을 인정하게 해주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작품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작품을 통해 마음을 치유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상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림 치유는 그냥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바라봄 속에서 또 치유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림 치유 인문학이란 주제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그림을 감상하며 스스로 마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림 치유는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그 어른들도 아이들도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치유 중 하나가 그림 치유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들이를 나가서 전시장이나 갤러리,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감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치유와 힐링에 관한 전시들도 많이 기획이 되고 있어요. 날씨가 좋은 요즘 전국에서 이제 좀 전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대처 방법도 인식이 됐고 안전수칙도 이제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전시장이나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 같은 곳도 방역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감상하시러 나들이 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전시가 있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때문에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하루 전시 관람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전시 관람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코로나가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힘들잖아요.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소확행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확행. 저도 요즘 이제 소확행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저도 이제 작년에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도 많이 좀, 프리랜서고 이제 교육 쪽으로도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멘붕이 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앞길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를 제가 많이 이제 추스리면서,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두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저의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봄이 되고 마음가짐도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나아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자작나무가 생각이 났고, 그 시절에 자작나무를 보고 힘을 얻었던 제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자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느꼈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도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보이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새로운 시리즈인데, 생명의 숨이라는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브레스 오브 라이프인데, 우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그 한자의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 있듯이 사람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서로 의지하며 이 난국을 같이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새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미흡했지만 끝까지 이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꼭 이 말을 오늘 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때가 되면 눈은 녹기 마련이란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불의 옥잠하고 코스모스 물 위에 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